매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수준이 남달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19년 5월 말에 또다시 출발합니다. 지난 6년간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며 이젠 명실상부한 명품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브레드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무화과 코스는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 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와 동시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또 메시아닉 주와 함께 텔아비브 거리에서 전도 찬양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게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듣고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요. 또 저희는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특별한 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통곡의 벽,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와 마사다, 예수님의 품속과도 같은 사역지 갈릴리 호수, 이런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회복과 용서,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등 제가 만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관람하고요. 메시아닉주 과정과 메시아닉주 교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올리브 코스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을 중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경유해 가기는 하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한 A팀, 그리고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B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코스, 올리브 코스 모두 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아주 깊고 재미있는 강의를 1시간씩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감동과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꿈꾸던 곳, 한번 꼭 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그런 곳에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눈물 없이 체험했어요. 이번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프로그램은 이미 수년간 여러 차례 진행해온 터라 저희는 이스라엘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서로 좋은 시간이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앞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TV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복순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리운 이스라엘, 또 가고 싶은 이스라엘, 꿈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우파 정당 내 초정통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진행될 연정 구성 협상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신임 총리를 필두로 새로운 내각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번 내각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올해 6월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화안이 팔레스타인의 국가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우파 정당 내 초정통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진행될 연정 구성 협상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7일 리블린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많은 의원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며 네타냐후를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15일에서 16일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리블린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עברנו מערכת בחירות קשה. מכל הכיוונים נאמרו דברים שלא היו אולי צריכים להיאמר. לא במדינה יהודית ולא במדינה דמוקרטית. קיר הברזל הוא קיר שיש להציב בינינו לבין האויבים שלנו. לא בתוך הבית, לא בתוכנו, לא בינינו, וזה ברור לכולם. נגמר אנחנו והם, ועכשיו זה רק אנחנו.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אני מודע היטב לגודל האחריות שמוטלת על כתפיי. ואפעל כשליח העם על כל חלקיו, אלה שבחרו בי ואלה שלא בחרו בי. יסוד כוחנו הוא היכולת לפעול יחד, כתף אל כתף, בערבות הדדית, מול המשימות העיקריות שעומדות לפנינו.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다른 정당 대표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 42일 안에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면 차기 내각을 이끄는 총리에 오릅니다. 현지 언론들과 외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매우 높은 확률로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파 정당 내 초정통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진행될 연정 구성 협상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속주의 우파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대표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병제를 촉구했고 이에 대응해 초정통파 우파당인 유대교 토라 연합은 징병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당 모두 네타냐후의 차기 정부가 징병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레디라고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28세까지 율법 공부를 계속하면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이 치러야 하는 병역을 면제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이들의 군면제를 허가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연정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증집에 대한 신규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세속주의 정당과 초정통파 정당 사이에 이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정이 해산됐고 조기 총선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4월 이스라엘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의회 전체 120석 가운데 35석을 확보했습니다. 연정 구성에 성공하기 위해선 의회 의석의 과반인 6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리쿠드당이 다른 우파 정당들과 연합하면 65석가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파 정당 중 세속주의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5석을 확보했고 초정통파 정당인 샤스와 유대교 토라 연합은 각 8석씩 총 16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 우파당 중 어느 한 당이라도 연정을 거부할 경우 61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네타냐후의 연정 구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차기 정부 구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신임 총리를 필두로 새로운 내각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번 내각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4월 14일 무하마드 슈타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라미 함달라 전 총리는 지난 1월 29일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3월 10일 아바스 수반은 무하마드 슈타를 새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슈타의 총리는 아바스 수반의 최측근이자 유력한 후계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슈타의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에서 집권당인 파타 출신들은 부총리를 비롯해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 다수의 주요 강요 자리를 차지했고 몇 개의 작은 정치 분파도 내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타와 경쟁하는 하마스는 내각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모든 분파가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를 요구하는 정치 분파들도 내각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하마스는 슈타의 정부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익을 희생으로 팔레스타인의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대 정치 과제는 서한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아바스 수반의 파타당과 가자 지구를 지배하는 하마스 간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경한 하마스 비판자인 슈타의 총리가 하마스를 배제하는 새 내각을 발표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9일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관인 예루살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 89.6%가 파타당과 하마스의 화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절반가량인 48%가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는 65.3%가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평화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고 6.1%만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1.3%는 조건 협상을 위해 지도부가 평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미국의 중동 평화안이 올해 6월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화안이 팔레스타인의 국가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중동 평화안의 주요 설계자 중에 한 명인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전 세계대사 100여 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큐슈너 선임 고문은 이스라엘의 차기 연립정부가 구성된 뒤 6월 초 이슬람 절기 라마단이 끝난 후 중동 평화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그 계획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중동 평화안이 팔레스타인의 국가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중동 평화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국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의 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평화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안과 가자 지구에 수백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해주는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전임 행정부들은 서안과 가자지구 및 동예루살렘 일대에 팔레스타인 독립정부를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한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소 방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중동 평화안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슈타의 총리는 4월 16일 중동 평화안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는 트럼프를 위한 파트너가 없고 아랍과 유럽에도 트럼프를 위한 파트너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16일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러시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직 총리와 외무장관 등 33명의 유럽 전직 고위급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4월 15일 영국 가디언지와 유럽연합 및 유럽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양국 모두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에서 공존하지 못하는 어떠한 계획안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미사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폭격으로 인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월 13일 새벽 2시경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 중서부 마시아프 소재 이란 목표물들을 폭격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인해 이란 군인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전투원들 다수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 전문 매체인 데부카 파일은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미사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폭격했으며 해당 시설에서 미사일 개발을 위해 근무하던 외국 기술자들 또한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부카 파일은 외국 기술자들 중에 북한과 벨라루스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시리아 등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은 시리아 중거리 미사일 생산기지에서 고체 연료 생산과 개발을 위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격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북한 기술자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습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월 14일 이스라엘군 유가족 행사에 참석해 이번 공습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אנו ממשיכים לפעול בכל החזיתות, כולל בחזית הצפון, כי איננו מוכנים לתת למישהו לבסס עוצמה לסכן את מדינת ישראל. העוצמה היא הערובה לקיומנו והיא התנאי החיוני והיסודי להשגת שלום עם שכנינו. 북한과 시리아는 1966년 수교일에 군사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2007년에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의 원자로를 비밀 군사작전을 통해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